현금으로 300억을 예치하고 싶습니다. 한도식의 조용한 말에 순간 로비가 정적에 빠졌다. 그리고 터져나온 것은 폭소였다. 300억이라고? 진짜? 어르신, 여기 은행 아니에요. 농담도 참.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대기실 사람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돌려 그를 구경했다. 저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는 거야? 요즘 치매 환자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 한도식은 그 순간 평생 처음으로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을 느꼈다. 72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다. 진실을 말했는데도 아무도 믿지 않고 오히려 조롱당하는 현실이 서글펐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 초라한 노인이 자신들의 월급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과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도식입니다. 올해 72이죠. 오늘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작은 원룸에서 눈을 뜨고 낡은 점퍼를 걸친 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그저 평범한 노인이었죠. 허리가 조금 굽고 주름이 깊게 팬 얼굴에 흰 머리가 성성했어요. 누가 봐도 그냥 동네 할아버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간단했어요.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하나와 따뜻한 우유 한 팩.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언제나 그랬듯 재개발을 앞둔 동네의 모습이었죠. 낡은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고 곳곳에 붙은 재개발 공고문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달랐습니다. 며칠 전부터 허리가 아팠거든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어제부터는 걸을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어요. 아무래도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종합병원을 선택했어요. 공공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이었죠. 그곳은 제가 잘 아는 병원이기도 했습니다만 오늘은 그냥 일반 환자로 가보고 싶었어요. 병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로비는 환자들과 보호자들로 북적였어요. 저는 천천히 접수 창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평소보다 더 굽은 채로요. 접수 창구에는 3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여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이름표에는 송혜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무언가를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죠. 실례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하지만 송혜린 씨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계속 타이핑만 하고 있었죠. 저기 실례합니다. 다시 한번 말했어요. 그제야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한번 훑어본 뒤 표정이 약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무료 진료 대상자세요? 첫 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제 옷차림을 보고 단번에 내린 결론이었죠. 낡은 점퍼와 오래된 구두, 그리고 굽은 허리. 그런 모습들이 그녀에게는 무료 진료를 받으러 온 사람이라는 신호였나 봐요. 아니요, 그냥 진료를 받고 싶어서요. 허리가 좀 아파서. 무료 진료 대상 아니면 뒤로 가세요. 지금 급한 환자들 먼저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보다 뒤에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이미 접수를 마치고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브랜드 가방을 든 여성, 깔끔한 차림의 젊은 커플. 그들은 별다른 질문 없이 접수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도 급해서 왔는데요. 어르신, 지금 정말 바쁘거든요. 무료 진료 신청하실 거면 저기 안내 데스크에서 서류부터 받아오세요. 송혜린 씨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귀찮은 일을 하나 더 떠하는 것처럼 말이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느껴졌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으로, 어떤 이는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무료 진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건강보험증 있으세요? 신분증은요? 저는 주머니에서 건강보험증과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서류를 받기도 전에 말했어요. 어르신, 진료비 현금으로 내실 수 있으세요? 카드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른 환자들에게는 묻지 않던 질문을 저에게만 하고 있었어요. 제 외모 때문에 미리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얼마나 가져오셨는데요? 검사 받으면 꽤 나올 수도 있는데.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환자들도 저희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작게 혀를 차는 소리도 들렸어요. 마치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진상 환자를 보는 듯한 시선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옛날 일이 생각났어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40년 전, 제가 정말 무일푼이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아내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였죠.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어디서나 비슷한 대우를 받았어요. 돈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초라한 행색이라는 이유로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때의 아내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파하면서도 저를 위로해주던 그 따뜻한 미소가요. 결국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다짐했었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겠다고요. 어르신, 계속 서 계실 거예요? 송혜린 씨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 눈동자에는 무언가 지쳐있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매일같이 반복되는 업무와 각종 민원에 지친 모습이었겠죠. 네, 접수하겠습니다. 결국 저는 한 발 물러났어요.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제가 만들고 지원해온 병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안내 데스크로 걸어가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병원 곳곳에는 이퀄 케어 폴, 모든 환자를 위한 평등한 의료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벽에 붙은 글귀와 실제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거든요. 안내 데스크에서는 친절한 직원이 설명해 줬어요. 무료 진료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고 소득 증빙 서류를 가져와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과연 이 병원이 제가 처음 꿈꿨던 모습대로 운영되고 있는 걸까요? 환자를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경제적 능력을 먼저 따지는 곳이 정말 모든 일을 위한 병원일까요? 오후가 되어서야 겨우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친절했어요. 허리 X-레이를 찍고 간단한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했죠.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되짚어 봤어요. 송혜린 씨의 태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제 마음속에 일어난 여러 감정들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어요. 거기에는 제가 처음 의료재단을 설립할 때 적어뒀던 다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초라해도 누구나 존중받으며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을 만들자. 그 글귀를 읽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지금의 병원들이 그 초심을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새 다른 길로 빠져버린 건 아닌지 말이에요. 내일 다시 그 병원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요. 이틀 뒤 저는 다시 그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제 받은 물리치료 처방전을 가지고 온 것이었어요. 사실 허리 통증은 많이 나아졌지만
뭔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오전 9시 반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평일 아침이라 그런지 지난번보다는 한산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병원 건물로 향했습니다. 낡은 점퍼 대신 조금 더 나은 재킷을 입었지만 여전히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접수 창구에는 지난번과 같은 송혜린 씨가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전화를 받으며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실로 가기 전에 할 일이 하나 있었어요. 주차비 감면 도장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병원 진료를 받으면 주차비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사소한 일이지만 이런 작은 것들이 환자들에게는 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접수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송혜린 씨는 여전히 전화 통화 중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몇 분 후 그녀가 전화를 끊고 저를 올려다봤어요. 어제 오셨던 분이시네요. 그녀가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게 약간 의외였어요. 하루에 수백 명의 환자를 보는데도 말이죠. 네, 물리치료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주차비 감면 도장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처방전을 꺼내 보여드렸어요. 물리치료 예약이 되어 있다는 증거였죠. 송혜린 씨는 처방전을 흘끔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검사 예약이나 유료 진료부터 하셔야 해요. 그런데 이게 진료 아닌가요? 저는 처방전을 다시 보였습니다. 분명히 의사가 써준 처방전이었고 물리치료도 엄연한 치료 과정이었어요. 물리치료는 그냥 간단한 거잖아요. 진짜 검사나 진료를 받아야 주차비 할인이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했습니다. 병원의 주차비 감면 규정에는 그런 조건이 없었거든요. 진료를 받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었어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네, 그래요. 송혜린 씨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 수납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서기로 했어요. 일단 물리치료비를 내고 그 영수증으로 주차비 할인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송혜린 씨의 입가에 희미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어르신, 검사 하나만 해도 수십만 원인데요. 그 말을 하며 그녀는 옆자리 동료를 힐끗 봤어요. 마치 우스운 일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옆 창구에서 업무를 보던 다른 직원들도 이쪽을 쳐다봤어요. 그들의 얼굴에도 비슷한 표정이 어렸습니다. 검사요? 네, 어르신 나이 드시면 이것저것 다 봐야 하잖아요. CT도 찍고 혈액 검사도 하고 그런 거 하시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송혜린 씨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제가 무슨 착각을 하고 있다는 듯이 말이죠. 옆자리 직원이 킥킥 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웃었는데 점점 소리가 커졌어요. 그러자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단순히 주차비 할인을 받으려던 일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물리치료비만 내면 안 될까요?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물리치료비는 얼마 안 나와요. 10,000원도 안 되거든요. 그런 걸로 주차비 할인 받으시려고요? 송혜린 씨의 말에 주변 직원들이 또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요. 보호자 대기실에서도 웅성거림이 들려왔어요. 사람들이 저희 쪽을 힐끗힐끗 보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0,000원짜리 치료비로 주차비 할인 받으려는 할아버지가 있나 봐. 요즘 그런 분들 많아. 병원을 뭘로 보는 건지. 작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지만 조용한 로비에서는 충분히 들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씩 저에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정말 사소한 요청이었는데
이렇게 큰 소동이 될 줄 몰랐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서려 했어요.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실랑이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르신, 다음에 오실 때는 제대로 검사받으러 오세요. 그래야 주차비 할인도 받고 몸도 제대로 확인하시고요. 송혜린 씨의 마지막 말에도 비꼬는 투가 있었어요. 주변 직원들은 여전히 킥킥 웃고 있었고요. 저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물리치료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면서 방금 전 일을 되짚어 봤어요. 분명히 뭔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물리치료는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담당 치료사는 친절했고 설명도 자세히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아까 일이 신경 쓰였어요. 치료가 끝나고 수납을 하러 갔습니다. 정말로 10,000원도 안 나왔어요. 8,000원이었습니다. 영수증을 받고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주차관리소에서 영수증을 보여드렸습니다. 관리소 직원은 별다른 말 없이 할인 스티커를 붙여줬어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증명만 있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차 안에 앉아 있으면서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방금 전 송혜린 씨가 했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검사 예약이나 유료 진료부터 하셔야 해요. 검사 하나만 해도 수십만 원인데요. 10,000원짜리 치료비로 주차비 할인 받으시려고요? 모든 말이 사실과 달랐어요. 주차비 할인은 진료비 금액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녀는 거짓말을 했을까요? 더 이상한 건 다른 직원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마치 이런 일이 자연스럽다는 듯 웃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닐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병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주차비 할인 규정을 다시 확인해 봤어요. 역시 제 기억이 맞았습니다. 진료를 받으면 누구나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재단 이사회 자료를 꺼내봤습니다. 그 병원의 운영 현황과 관련된 보고서들이었어요. 수치상으로는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환자 만족도도 높게 나와 있었고 직원 교육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되어 있었죠.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건 달랐어요. 환자를 외모로 판단하고 경제적 능력을 먼저 따지고 사소한 요청에도 거짓말로 대응하는 곳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다른 직원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송혜린 씨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게 일상이라는 듯이 말이죠. 혹시 다른 환자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특히 저처럼 초라한 행색의 환자들은 어떤 대우를 받고 있을까요?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설립하고 지원해온 병원들이 모두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어떡하죠? 환자를 차별하고 돈 있는 사람만 제대로 대우하는 곳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정확히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단순히 한 직원의 문제인지 아니면 병원 전체의 문제인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법을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했거든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 사흘 후 저는 다시 그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과연 이 병원이 어떤 기준으로 환자를 대하는지, 돈이 정말 모든 걸 좌우하는지 말이죠. 오전 11시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이유가 있었어요. 점심시간 전이라 직원들이 가장 바쁜 시간대였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이죠. 로비는 환자들로 북적였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는 길게 줄이 서 있었어요. 저는 맨 뒤에 서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앞 사람들의 접수 과정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접수를 했습니다. 직원은 밝은 표정으로 응대했어요. 어떤 검사를 받을지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예약 가능한 시간도 여러 개 제시해줬습니다. 그 다음은 명품 가방을 든 여성이었어요. 역시 정중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고객님, 이런 검사도 같이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하며 추가 검사까지 권유해줬죠. 마침내 제 차례가 됐습니다. 송혜린 씨는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지난번 일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 오셨네요. 첫 마디부터 달랐어요. 다른 환자들에게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같은 인사를 했는데 저에게는 그런 예의가 없었습니다. 네, 종합 검진을 받고 싶어서요.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어요. 종합 검진이라면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검사였거든요. 종합 검진이요? 송혜린 씨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네, 그리고 진료비 전액 선결제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 그녀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아마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겠죠. 전액 선결제요? 그게 얼마나 나올지 아세요? 괜찮습니다. 미리 계산해서 내겠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송혜린 씨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듯 했습니다. 일단 카드부터 주세요. 그녀가 손을 내밀었어요. 금액도 말해주지 않고 어떤 검사를 받을지 설명도 없이 말이죠. 다른 환자들에게 했던 친절한 안내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더군요. 카드 말고 현금으로 하겠습니다. 현금이요? 얼마나 가져오셨는데요? 송혜린 씨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어요. 마치 번거로운 일을 또 생겼다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온 것 같았거든요. 과연 이 병원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확인할 때가 됐습니다. 현금으로 300억을 예치하고 싶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어요.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질 정도로 말이죠.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송혜린 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봤어요. 마치 지금 뭔 소리를 들은 건지 확신이 안 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그녀의 입가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작게 킥킥거리더니 점점 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르신, 여기 은행 아니에요. 옆자리 직원도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러자 다른 창구 직원들도 하나둘씩 웃기 시작했습니다. 농담도 참. 300억이라고 하셨나? 진짜? 아, 웃겨요. 정말.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보호자 대기실에서도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농담은 그만하시고요. 진짜로 받을 수 있는 검사나 말씀해 주세요. 송혜린 씨가 웃음을 겨우 참으며 말했어요. 눈에는 여전히 놀림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정말로 300억을 예치하고 싶어요. 저는 진지하게 다시 말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주변의 웃음은 더 커졌습니다. 아, 진짜 웃겨 죽겠어요. 300억을 가방에 들고 오셨나? 은행에서 돈 찾아올 시간도 주셔야죠. 직원들의 조롱은 계속됐어요. 이제는 대놓고 비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대기실에서도 웅성거림이 들려왔어요. 저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는 거야? 300억이라고 했나? 정말? 요즘 치매 환자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 누가 저분 좀 말려드려야겠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동정어린 눈빛, 당황스러운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저 늙은이가 정신이 나갔나 보다는 시선들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서글펐어요. 제 외모와 차림새가 말하는 내용의 신빙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진짜로 진료받으실 거면 제대로 얘기하세요.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 민폐니까 자리 좀 비켜주시고요. 송혜린 씨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이제는 귀찮은 존재를 빨리 처리하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뒤에 기다리던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좀 나가주세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저는 사면 초가에 몰린 기분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진실을 말했는데도 오히려 조롱당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계좌번호라도 알려드릴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 봤어요. 하지만 그 순간 로비 전체가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아, 정말 끝내주시네요. 계좌번호까지요? 오늘 진짜 재밌는 일이 많네. 직원들은 더 이상 업무를 보려 하지 않았어요. 마치 코미디쇼를 보는 것처럼 저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주변의 시선과 웃음소리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부담스러웠거든요. 알겠습니다. 짧게 인사하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뒤에서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00억이라니. 진짜 웃겨 죽는 줄 알았어. 요즘 어르신들 상상력이 대단하시네. 로비를 벗어나 복도로 나왔을 때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했는데도 아무도 믿지 않고 오히려 조롱당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봤어요. 거기에는 평범한 노인의 모습만 있었습니다. 낡은 옷,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누가 봐도 300억을 가진 사람 같지 않은 모습이었죠. 사람들이 왜 안 믿을까?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자문해 봤어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겉모습이 말하는 내용과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아까 접수 창구에서 봤던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좀 과하게 웃었던 것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그의 말에 약간의 위로가 되었어요. 적어도 모든 사람이 저를 비웃지는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이해할 만해요. 그래도 어르신께서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는 끝까지 말하지 못했어요. 아마 저의 말이 진실일 가능성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예의상 위로의 말을 건넨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을 나와 병원 밖으로 향했어요. 주차장에서 차를 찾아 앉았을 때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일로 확실해진 게 있었어요. 이 병원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 그리고 그 판단이 틀릴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직원들의 태도였어요. 환자를 조롱하고 비웃는 게 자연스러운 일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명이 함께 말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차 안에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과연 다른 병원들은 어떨까요? 제가 설립하고 지원해온 모든 의료기관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환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을까?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점점 꺼져갔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이튿날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 하는 작은 희망이 남아 있었거든요. 아니면 어제 일이 단순한 해프닝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후 2시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끝난 때라 그런지 직원들이 하나둘씩 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송혜린 씨도 방금 점심을 마치고 온 듯 보였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는 다행히 줄이 길지 않았어요. 2~3명 정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맨 뒤에 서서 순서를 기다렸어요. 앞 사람들의 접수가 끝나고 제 차례가 됐습니다. 송혜린 씨는 저를 보자마자 한숨을 쉬었어요. 어제 일 때문에 제가 곤란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또 왔어요? 인사도 없이 던진 첫마디였어요.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어제 말씀드린 건에 대해 다시. 어르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농담은 그만하시라고. 송혜린 씨가 제 말을 끊었어요. 옆자리 동료들도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일을 기억하고 있는 눈치였어요. 농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말로 300억을 예치하고 싶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진지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옆자리 직원이 킥킥 웃기 시작했습니다. 또 시작이네. 300억 할아버지 또 왔어.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웃음을 터뜨렸어요. 어제보다 더 노골적인 조롱이었습니다. 어르신, 시간 끌지 마세요. 송혜린 씨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컴퓨터 키보드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말이죠. 전산에라도 입력해서 확인해 보시면. 뭘 입력해요? 300억 예치한다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마치 우스운 일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마치 제가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제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은행 통장이라도 보여드릴까요? 어르신, 송혜린 씨가 소리를 질렀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시간 끌지 마시라니까요. 뒤에 기다리는 분들 있잖아요. 실제로 뒤에 2~3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도 저를 못마땅하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신병원에나 가세요. 옆자리 직원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조용한 로비에서는 충분히 들을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평생 처음으로 제가 완전히 투명한 존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도 저를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뒤에서 기다리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뒤로 좀 비켜주세요. 저희도 시간이 없어서요. 그러면서 저를 옆으로 밀어냈어요. 물리적으로 밀린 건 아니었지만 저는 자연스럽게 창구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송혜린 씨는 이미 다음 환자를 받고 있었어요. 저에 대한 관심은 완전히 끝난 듯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친절한 목소리였어요. 다음 환자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불과 몇 초 전까지 저를 무시하던 그 직원이 다른 환자에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건강검진 받고 싶으신데요? 어떤 걸로 해드릴까요? VIP 건강검진도 있고 기본형도 있어요. 설명해 드릴게요. 정성껏 안내하는 모습이었어요. 컴퓨터에도 열심히 뭔가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문제는 제도나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환자를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 대우하는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주변 반응이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이런 상황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말이죠. 보호자 대기실에서 작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저 할아버지 어제도 봤는데 300억이라고 하시던데 좀 그러시는 것 같아. 나이 드시면 그런 분들 있어. 사람들은 저를 마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었어요. 동정 어린 시선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평생 처음으로 절망이라는 감정을 제대로 느꼈어요.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고 정당한 요구를 해도 무시당하고 심지어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아무리 증명하려 해도 겉모습이 모든 걸 덮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송혜린 씨가 다시 저를 보더군요. 어르신, 아직도 여기 계세요? 마치 왜 아직도 있냐는 듯한 투였어요. 확인만 해주십시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했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는 않았어요. 그럴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뭘 확인해요? 정말로. 그녀가 말을 마치지 못했어요. 보안 직원이 다가왔거든요. 무슨 일이세요? 아, 저 어르신이 계속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송혜린 씨가 보안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마치 제가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진상 환자라는 식으로 말이죠. 보안 직원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도 비슷한 표정이 어렸습니다. 또 이런 노인이 나타났구나 하는 식의 시선이었어요. 어르신, 다른 환자분들한테 민폐가 되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민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평생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아왔는데 오히려 민폐라는 소리를 듣게 되다니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집중됐어요. 부담스럽고 원망스러운 눈빛들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들의 평온한 일상을 방해하는 존재라는 듯이 말이죠.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실도 정의도 존엄도 모두 겉모습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짧게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뒤에서는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드디어 가시네. 진짜 피곤하다. 어르신들 상대하기 힘들어. 직원들의 작은 대화가 들려왔어요. 마치 성가신 일이 하나 끝났다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72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투명 인간 취급당하는 경험을 처음 해봤습니다. 차 안에 앉아서 거울을 봤어요. 거기에는 초라하고 무력한 노인의 모습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은 평생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없을 테니까요. 거울 속 제 눈빛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절망에서 분노로, 분노에서 결의로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다르게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문득 옛날 일이 떠올랐어요. 아주 오래전 일이었지만 오늘같이 힘든 날에는 항상 그때 기억이 살아나곤 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때 정말 가난했습니다. 작은 사업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빚만 늘어갔어요. 아내와 단둘이 쪽방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열이 심하게 나면서 의식을 잃었거든요.
저는 급하게 아내를 업고 가까운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때의 제 모습이 지금과 비슷했어요. 낡은 옷에 남루한 차림새였죠. 병원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간호사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아내가 갑자기 쓰러져서 빨리 좀 봐주세요. 아내는 제 등에서 축 늘어져 있었어요. 숨소리도 가빠지고 있었고요. 보험 있으세요? 응급실 이용료부터 내셔야 해요. 그 간호사는 아내의 상태는 보지도 않고 돈 얘기부터 꺼냈어요. 지금 당장은 없는데 나중에라도 낼 테니까 일단 봐주세요. 안 돼요. 선결제 원칙이에요. 저는 주머니를 뒤져봤어요. 가진 돈이라고는 10,000원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이것밖에 없는데 제발 좀 이걸로 뭘 해요? 응급실비도 안 나와요. 그때 의사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그 의사도 저희를 보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또 이런 환자예요? 간호사에게 묻는 말이었지만 제가 다 들을 수 있었어요. 네, 돈이 없다고 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른 병원 가라고 해요. 의사는 아내를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고 돌아서려 했어요. 선생님, 제발이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여기서 치료받고 싶으면 돈부터 가져와요. 그들은 정말 냉정했어요. 사람의 생명보다 돈이 먼저라는 듯이 말이죠. 저는 다른 병원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어디서나 비슷했습니다. 제 초라한 행색을 보고는 선뜻 받아주지 않았어요. 결국 3번째 병원에서야 겨우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내의 상태는 많이 악화된 후였거든요. 며칠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지만 아내는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처음 병원에서 제때 치료받았다면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병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의 시신 앞에서 저는 다짐했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병원을 만들겠다. 그것이 제가 의료재단을 설립한 진짜 이유였어요. 아내처럼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신분을 숨기고 현장을 확인하곤 했어요. 진짜 모습을 보려면 그래야 했거든요. 높은 사람이 온다고 미리 알면 모든 게 달라지니까요. 오늘 겪은 일들이 바로 그때와 똑같았어요. 돈이 없어 보이면 무시하고 초라해 보이면 대충 대하고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모습이요. 제가 목숨 걸고 만든 병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했어요. 아내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고 시작한 일인데 정작 그 취지는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차를 세우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파하면서도 저를 걱정해주던 그 따뜻한 미소가요. 여보, 미안해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같아서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재단 사무실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이사장님, 병원 운영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환자 만족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아이러니한 소식이었어요. 수치상으로는 모든 게 좋아 보이는데 현실은 전혀 달랐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내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아내가 꿈꿨던 그런 병원을 만들 수 있을까요? 문득 결심이 섰어요.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직접 나서서 바꿔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내일은 다른 방법을 써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그 다음날 오후 저는 평소처럼 병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마음가짐이었어요. 더 이상 참고 견딜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병원 5층 행정실에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재무팀장인 박성호 씨가 컴퓨터 앞에 앉아 이번 분기 예산 정리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41살의 그는 이 병원에서 1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이번 달 수입 정리해야겠네. 박성호 씨는 혼잣말을 하며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환자들의 진료비 결제 내역을 확인하는 일상적인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나타나는 이상한 항목이 있었거든요. 한도식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번 조회 요청이 들어와 있었어요. 또 이 이름이네. 박성호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보통은 환자들이 진료비 결제를 하면 자동으로 처리되는데 이상하게 이 이름만 계속 조회 오류가 뜨고 있었어요. 접수에서 뭘 잘못 입력한 건가? 궁금해진 박성호 씨는 직접 해당 고객의 정보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서 은행 연동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몇 초 후 화면에 뜬 숫자를 보고 그는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뭐지? 계좌잔고 화면이었는데 숫자가 너무 많아서 한 번에 읽기 어려웠습니다. 하나, 둘, 셋. 10자리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10억? 100억? 이게 진짜야? 박성호 씨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실수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숫자는 똑같았습니다. 3,200억 원. 병원 연간 예산의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계좌가 실명으로 되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가명이나 법인 계좌가 아니라 개인 계좌였어요. 이 사람이 누구지? 박성호 씨는 급하게 환자 조회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한도식이라는 이름을 검색해 봤습니다. 몇 개의 기록이 나왔어요. 최근 며칠간 내원한 기록들이었습니다. 물리치료, 종합검진 상담. 그런데 모든 기록에 특이사항이 적혀 있었어요. 요구사항 과다, 비현실적 주장, 업무 방해. 접수 직원들이 남긴 메모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 기록이 충격적이었어요. 300억 예치 주장, 정신상태 의심됨, 향후 주의 요망. 박성호 씨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300억이라고 농담처럼 말했던 그 환자가 실제로는 3천억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였습니다. 이건 큰일이다. 그는 급하게 상급자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하지만 팀장은 회의 중이었고 다른 간부들도 바쁜 상태였습니다. 결국 박성호 씨는 직접 병원장실로 향했어요. 이런 일은 즉시 보고해야 할 사안이었거든요. 병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김윤정 병원장이 대답했어요. 58살의 그녀는 이 병원을 맡은 지 3년째였습니다. 유능하고 철저한 관리자로 정평이 나 있었죠.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심상치 않네요. 병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박성호 씨는 가져온 자료를 책상 위에 펼쳤어요. 이게 뭔가요? 한도식이라는 환자분 계좌 조회 결과입니다. 김윤정 병원장은 자료를 받아들고 숫자를 확인했어요. 그 순간 그녀의 얼굴색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네, 몇 번 확인해 봤는데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분이 최근 며칠간 우리 병원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예요. 박성호 씨는 접수 기록을 보여줬어요. 직원들이 남긴 메모들과 처리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김윤정 병원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300억 예치를 요구했는데 농담으로 치부했다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박성호 씨는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했어요. 주차비 할인 거부, 조롱과 비웃음, 심지어 보안 직원까지 동원해서 내쫓으려 했다는 사실까지요. 지금 그분 어디 계세요?
1층 로비에 계신 것 같습니다. 방금 접수 창구 쪽으로 가시는 걸 봤거든요. 김윤정 병원장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금 당장 내려가야겠어요. 네, 같이 가겠습니다. 둘이 급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병원장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1층에 도착했을 때 접수 창구 앞에는 여전히 환자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송혜린 씨도 평소처럼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마침 접수 창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 보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김윤정 병원장은 제 모습을 확인하고 박성호 씨에게 작은 소리로 물었어요. 저분이세요? 네, 틀림없습니다. 그 순간 송혜린 씨가 저를 발견했어요. 그녀의 얼굴에 또 짜증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또 오셨어요?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불쾌감이 묻어 있었어요. 주변 직원들도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처럼 이상한 소리 하시려고요? 옆자리 직원이 킥킥 웃었어요.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되는 듯이 말이죠.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예치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또 시작이네. 300억이었죠? 송혜린 씨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주변 직원들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김윤정 병원장이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박성호 씨도 뒤따라왔고요. 잠깐. 병원장의 목소리에 놀란 송혜린 씨가 고개를 돌렸어요. 병원장님? 무슨 일로? 지금 당장 그만하세요. 김윤정 병원장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로비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송혜린 씨는 당황했어요. 갑자기 병원장이 나타나 소리를 지르니까 뭔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병원장님, 저는 그냥 평소처럼이요? 김윤정 병원장이 박성호 씨를 돌아봤어요. 계좌 확인 결과 보여드리세요. 박성호 씨가 들고 온 자료를 송혜린 씨 앞에 펼쳤어요. 컴퓨터 프린트물에는 선명하게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송혜린 씨는 그 숫자를 보고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예요? 이분 계좌 잔고입니다. 3,200억 원이에요. 박성호 씨의 말에 주변이 순간 정적에 빠졌어요. 옆자리 직원들도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3,200억? 송혜린 씨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김윤정 병원장이 제게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깊숙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장님, 왜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까? 이사장님이라는 호칭에 로비 전체가 또 한 번 정적에 빠졌어요. 방금까지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송혜린 씨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방금까지 자신이 조롱하고 무시했던 그 노인이 이사장이라니요. 이사장님?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주변 직원들도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예치금 처리 부탁드립니다. 김윤정 병원장이 급하게 말했어요. 지금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송혜린 씨를 돌아봤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대우했는지 다 보고받았어요. 송혜린 씨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한 행동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보호자 대기실에서도 웅성거림이 들려왔어요. 저분이 이사장이라고? 정말 300억이 아니라 3천억을? 우리가 뭘 본 거지?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방금까지 동정이나 조롱으로 바라보던 그 눈빛이 경외감과 당황스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접수 창구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킥킥 웃던 얼굴들이
모두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조롱했던 그 노인이 실은 자신들 월급을 주는 사람이었던 거였어요. 송혜린 씨는 그제야 제게 정식으로 인사했어요. 이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윤정 병원장도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이사장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로비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방금까지의 웃음과 조롱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긴장감과 당황스러움만 가득했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대화를 시작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로비의 정적이 길게 이어졌어요. 모든 사람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송혜린 씨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김윤정 병원장은 어떻게 상황을 수습해야 할지 몰라 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방금까지 저를 비웃고 조롱하던 사람들, 무시하고 외면하던 사람들이 모두 제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김윤정 병원장이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단 조용한 곳에서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로비에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건 다른 환자들에게도 좋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네, 그럼 저희 병원장실로 모시겠습니다. 김윤정 병원장이 앞장서서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어요. 박성호 씨도 함께 따라왔고, 송혜린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며 우물쭈물하고 있었습니다. 송혜린 씨도 같이 올라오세요. 제가 말하자 그녀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해고 통보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5층 병원장실로 올라갔어요. 넓고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이었습니다. 김윤정 병원장이 정중하게 자리를 권했어요. 이사장님 앉으시죠. 정말 송구합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고 다른 분들도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송혜린 씨는 가장 끝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는 돈을 쓰러 온 게 아니라 사람을 보러 왔습니다. 그 말에 모든 사람이 저를 바라봤어요.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병원을 포함해서 전국의 여러 의료기관을 설립한 이유가 있어요. 돈이 없어서 초라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해서였습니다. 김윤정 병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취지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간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주차비 할인 거부부터 시작해서 조롱과 비웃음, 그리고 무시당했던 모든 과정을 말이죠. 송혜린 씨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제가 말하는 모든 상황을 그녀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이사장님,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김윤정 병원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즉시 관련 직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요.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멈췄어요. 징계가 문제가 아니에요.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시스템이요? 박성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문제라는 뜻이에요. 송혜린 씨 혼자만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다른 직원들도 함께 웃고 있었고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제 말에 모든 사람이 침묵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윤정 병원장이 물었어요. 300억 지원 계획이 있었는데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그 말에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특히 김윤정 병원장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사장님 그러시면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첫째, 전 직원 인성 재교육을 실시해 주세요. 환자를 대하는 기본 자세부터 다시 배워야 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둘째, 시니어와 저소득층 환자 응대 매뉴얼을 새로 만들어 주세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해요. 김윤정 병원장이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셋째, 해당 직원들은 해고하지 마세요. 이 말에 송혜린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대신 직무를 재배치해서 환자 응대가 아닌 다른 업무를 맡겨주세요. 그리고 충분한 교육 기간을 거친 후에 다시 기회를 주세요. 송혜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해고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기회를 주겠다는 말에 감격한 것 같았습니다. 이사장님,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송혜린 씨, 저는 그녀를 바라봤어요. 당신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예요. 네. 그녀가 계속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는 환자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겉모습이나 경제적 능력으로 판단하지 말고 아픈 마음으로 병원을 찾은 분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주세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혜린 씨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김윤정 병원장이 말했어요. 이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요. 저도 이런 식으로 알게 돼서 안타까워요. 평소에 직원들과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네요.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환자 만족도도 더 꼼꼼히 확인하겠습니다. 박성호 씨도 말했어요. 재무 시스템도 개선하겠습니다. 환자 응대 과정에서 경제적 능력을 미리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절차를 바꾸겠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어요. 환자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보면 어떨까요? 환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거예요.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김윤정 병원장이 눈을 빛냈어요. 즉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개인의 양심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죠.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송혜린 씨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모든 사람이 완벽하지는 않으니까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저는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병원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저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테고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병원이 정말로 모든 환자를 위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김윤정 병원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300억 지원은 언제쯤? 박성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 달 후에 다시 평가해 볼게요.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한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네,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든 사람이 자리를 떠났어요. 송혜린 씨는 마지막까지 고개를 숙이며 사과의 인사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 로비를 지날 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호기심과 존경, 그리고 약간의 부끄러움이 섞인 시선들이었어요. 접수 창구 앞을 지날 때 다른 직원들이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아까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젊은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왔어요.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라 뵈서. 괜찮아요. 앞으로 모든 환자분들에게 친절하게 해주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에 앉아서 오늘 일을 되돌아봤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부터였어요. 진짜 변화가 일어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일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품었던 의문이 해결됐고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거든요. 아내가 꿈꿨던 그런 병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3달이 지난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어요. 저는 다시 그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였죠. 여전히 낡은 점퍼와 오래된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제 모습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병원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첫인상이 달랐어요. 로비 분위기가 훨씬 따뜻해진 것 같았거든요. 안내데스크 직원이 먼저 반갑게 인사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접수 창구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송혜린 씨가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모습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정성껏 응대하고 있었거든요. 제 앞에 계신 할머니께서 건강보험증을 찾지 못해 당황하고 계셨어요. 예전 같았으면 짜증스러워했을 상황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천천히 찾아보세요. 저희가 기다릴게요. 송혜린 씨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직접 일어나서 할머니의 가방을 함께 뒤져드렸습니다. 아, 여기 있었네요. 고마워요, 아가씨. 천만에요. 앞으로도 불편한 일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마침내 제 차례가 됐습니다. 송혜린 씨는 저를 보자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어르신, 오늘은 어떤 검진 받으러 오셨어요? 종합검진 예약했었는데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정성껏 컴퓨터를 확인하며 안내해 줬어요. 예전에 무성의하던 모습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검진 전에 주의사항 설명드릴게요. 혹시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먼저 제 안부를 묻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괜찮습니다. 친절하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저야말로 항상 감사드려요. 송혜린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동안 많은 걸 배우고 깨달았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검진을 받는 동안에도 곳곳에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간호사들은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정성껏 설명해 드리고 있었고, 의사들도 충분한 시간을 들여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대기실에서 본 풍경이었어요. 한 직원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부축해서 검사실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었거든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도움을 드리는 모습이었어요. 검진이 모두 끝나고 수납을 하러 갔을 때였어요. 또 다른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환자분께 직원이 친절하게 분할 결제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었어요. 부담 없으시게 천천히 내셔도 돼요. 치료가 우선이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바로 제가 원했던 모습이었거든요.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진짜 병원의 모습이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나가는 길에 송혜린 씨가 저를 따라 나왔어요. 이사장님, 잠깐만요. 무슨 일이세요? 그동안 정말 많이 배웠어요.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지금은 확신이 서요.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치고 있었어요. 환자분들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중한 분이시라는 걸 진짜로 깨달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면서 저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주차장을 빠져나가며 병원 건물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내가 만든 병원 같군.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모습이 현실이 된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아내 생각이 났어요. 하늘에서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흐뭇해하실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서재에 앉아 일기를 썼어요. 사람은 돈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다. 어떤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이고 누군가의 이야기겠죠.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따뜻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큰 변화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평범한 하루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세상이 조금씩이나마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거울 속 제 모습은 여전히 평범한 노인이었지만 그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머물고 있었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사연 읽는 펭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